안녕하십니까. 포항 테크노파크 배영호입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낙락 콜로퀴움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녹화분으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기초교육원장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뵙고 인사드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발제 요청을 수락을 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배경에는 제 경험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해서 대학에서 기초교육기관장과 기획처장직을 수행했었고 지금은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잠시 테크노파크를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지식 기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기관의 거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국에 19개의 테크노파크가 광역시도 단위로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는 유일한 기초지자체 단위의 테크노파크입니다. 자, 이만 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산학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지는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최근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의 지가 포함이 된 것은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지방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인구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기술 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공학이 전공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대학교육, 특히 교양기초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만 볼수록 우려스러운 데이터입니다.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2가 되면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22년도 기준으로 전국 0.78이고 세종을 제외한 전국이 1 이하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값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카토그램이라는 것인데 인구값으로 실제 면적을 대치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확대되어 지도가 왜곡되는 것이죠.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강원, 전남, 경북 지방이 출산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뿐 아니라 인구의 사회적 변화, 즉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수도권 집중 역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다가 마침내 냉소적으로 됩니다. 왼쪽 지도는 대구 영남일보에 실린 기사였는데 이재석 작가가 만든 공익 광고를 인용해서 수도권 집중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서울만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나무위키에는 서울공화국의 지도가 이렇게 나오더군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우연히 찾은 그림인데 원작자를 찾지 못해서 망설이다 보여드립니다.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쉽고 멋진 풍자여서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학회나 단체에서 세계 10대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만 저는 요즘 유행하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챗GPT가 제시한 답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바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로 만드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 10가지 기술 중에서 앞에 나오는 5가지 기술, 인공 일반지능, 양자 컴퓨팅, 생물공학과 유전공학, 고급 로보틱스, 뇌기술, 이 기술들의 인간의 한계를 확장해주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육체적 활동을 대신해주거나 도와주는 기술들 혹은 그와 관련이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현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챗GPT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구글링을 해서 찾은 결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한 결과물인데 원본에서는 20가지를 도출했지만 저는 10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위기 요소가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정보,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생활비 상승 위기가 그 뒤를 잇고 5번째가 사이버 공격입니다. 상위 5개가 직간접적으로 기술 혹은 산업의 발달로 초래되는 위기 요소이고 하위 5개는 경제 정치적 요소입니다. 즉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최첨단 기술의 발달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이고 또 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프 아운이 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고등교육이란 책이 4, 5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혹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이 로봇 프루프였습니다. 워터프루프, 방수,
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일터에서 로봇으로 대체 불가한 인재라는 의미입니다. 로봇 프루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마치 열풍처럼 사용이 되었었죠. 4차 산업혁명 아닌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키고 또 노동의 종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화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이 사실상 무노동 세계에 가까워진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정신 재탄생의 신호일 수 있다. 인재가 로봇 프루프냐 아니면 로봇 프로운이냐는 교육이 좌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의 세상이 디스토피아일지 유토피아일지의 결정 역시 교육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역시 자동화 로봇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빙 코파일럿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인간을 그려달라고 입력을 해서 얻은 그림입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만들 때 가능하면 그림과 키워드를 활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활용할 때마다 구글링을 해서 찾는데 늘 저작권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원저자를 찾지 못할 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을 쉽게 그리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그림의 품질이 입력하는 문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묘사할수록 더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혹은 사람을 도와서 그림을 그려주더라도 입력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상화한 세상을 살아갈 인재들이 가져야 할 역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그리고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활용의 키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최근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절히 가공해서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관건은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변을 사용자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답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자신에게 맞게 가공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고등교육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해야 하고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의 수명이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 아닌 5번째 직업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듯이 고등교육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직업 종사자에게 평생학습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대학은 변화되는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직업 종사자 혹은 사용자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21세기의 기술 격차라는 시급한 문제,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1세기 교육을 위한 16가지 중요한 역량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6개의 기본 리터러시, 문해력과 수리력, 과학적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금융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로 구성되는 6가지, 그리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동, 창의성으로 구성되는 4가지의 역량, 주도성, 지속성 혹은 그릿, 적응성, 호기심, 리더십,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이루어진 6가지 특징, 자, 이렇게 16가지 역량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초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익숙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OECD 대세코 열풍이 불었었죠. 저도 교육원장 시절에 학생 핵심 역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들을 구해서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대학 평가에 활용이 되면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죠. 자, 이 내용들이 앞에서 본 세계경제포럼에서 정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르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여튼 정리는 잘 되어 있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 방법으로 이런 역량을 함양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정보, 미디어, 기술 관련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정보 ICT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크게 보아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학적 원리나 지식, 컴퓨터 관련 능력, 그리고 각종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사례에서 공대 교수였던 저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리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찾은 OECD 보고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서 꼭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과 기술에 대해서 학생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세상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다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증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불의의 사고로 혹은 병으로 신체 일부가 손상이 되어도 걱정 없을 겁니다. 장기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장기 생산 공장을 상상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품들은 폐기가 되겠죠. 분명히 신체의 일부가 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냉동 배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영화로 나왔다가 한 10년 전에 다시 리바이벌 된 로보캅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주인공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문제, 또 기계 입장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은 터키의 군수회사 STM에서 개발해서 실전에 적용된 전투 드론 카구이입니다.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을 수행한 살상용 로봇입니다. 이런 전투 로봇이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직접적인 살상을 피함으로써 정신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긍정적일까요? 살인의 참혹함을 직접 접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인도적일까요? 살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본태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0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멋진 건축물도 좋고 또 피카소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백남준 작가의 인조인간 윤리학 초보라는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당시만 해도 로봇 윤리라는 이슈가 그리 크지 않은 시기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1932년생입니다. 이분 연세가 그때 70 가까이 된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가나 봅니다. 이런 문제를 그 연세에 그 당시에 제기를 하셨죠. 그때 제가 학교에서 예술과 과학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찍어 와서 수업 때마다 늘 활용했습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로 연결되면서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이루어지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분노가 표출된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 가까이는 브렉시트를 기억할 수 있죠. 트럼프의 당선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백인 빈곤층의 분노가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이러한 반발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존엄성의 하락,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차단에 따른 절망감이나 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빈부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온 우리 학생들에게 공동체 연대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서연고로 시작되는 대학 서열화는 이미 오래전에 저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연고 등등등 국숭세단 등등등이 예전 우리 어릴 때 외우던 태정태세 문단세만큼이나 길고 또 학생들이 잘 외우고 다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의식 함량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인재 선별기가 되면서 대학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또 어떻습니까? 소위 잘 나간다는 대학은 국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고 정보공시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사설학원 진학지도실에서 만들어내는 대학 입학 가능 점수 배치표에서 대학의 서열이 결정됩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그림은 어느 대학의 전선은 모집 공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대 인서울 전문대, 이게 과연 비교 대상입니까?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차이는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는 지방대 인서울 전문대 선택의 고민을 하지 말고 대학 부설 전산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점은행제를 활용을 해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원하는 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는 편이 더 쉽다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 역시 결국은 대학에서 생산한 광고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오른쪽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과학고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거나 공대로 입학한 후 다시 의대로 입학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 의도는 특정 대학이나 기관, 의대 진학 학생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 선택, 그리고 대학 이후 취업까지 평생 동안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100위권에서 이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개인 소득으로는 20위권입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그리스, 포르투갈이 같은 점수이니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국가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두 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한 1등입니다. 2022년 0.78에서 2023년에는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값은 추정치인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추정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0.68로 발표된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키우는 이런 환경이 과연 비참합니까? 우리나라가 비참한 삶을 사는 나라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선뜻 동의되지는 않지만 이만큼 젊은이들에게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할아버지가 된 저로서는 이 사진 속의 젊은 부부 처지가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해결은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대학의 역할, 특히 교양 기초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교과목 소개하면서 사용하던 슬라이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복습 삼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버럴 아츠,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신체적 자유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하죠. 또 훌륭한 일꾼, 훌륭한 동반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동반자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양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마주하는 문제 제기 중 하나가 교양기초교육, 특히 인문학의 현실적 효용성입니다. 한때 인문학 바람이 불긴 했지만 여전히 인문학 교양교육 얘기를 하면 공허한 책상머리 얘기라는 핀잔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하늘, 즉 이상만 바라보다 우물에 빠진 탈레스가 사실은 천문학을 연구를 했고 기상이변을 예측을 했다. 그래서 올리브유 짜는 기계를 매점매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자, 이 오른쪽 그림도 제가 평소에 자주 써먹는 그림입니다. 아이폰이 기술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는 갤럭시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데 왜 더 비싸도 잘 팔리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받은 사람들은 우물우물거리기도 하고 나름의 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아이폰이 사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비싸도 사고 싶게 만드는 기술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자주 하던 얘기가 애플의 혁신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다. 예, 제가 저희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사장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꽤 있답니다. 자, 물론 생계를 위한 실용 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위한 자유교과 교육으로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고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 따지고 보면 테크놀로지나 아트가 어원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윤리학, 철학에서 많이 다루는 트롤리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민이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기 힘든 이 선택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느냐, 맡겨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선택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공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 문화와 함께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을 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학력고사 마치고 나면 가끔씩 발생하는 문제가 어느 문제의 정답이 없다. 혹은 답이 복수다. 라는 겁니다. 문제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이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하나의 답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정답 아닌 답도 충분히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팀 프로젝트 구성이죠.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음료수 광고에도 사용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요즘 학생들에게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역시 현실 세계는 다릅니다. 현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팀 내에서 남들보다 적은 노력을 하고도 같은 성과 혹은 더 큰 성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이걸 변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데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정확히 성과 분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억지로라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능력이나 역할에 따른 성과의 분배 그리고 타협, 조정하는 훈련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동료들과 힘을 합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동반자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공감과 합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많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발효되었죠. 20세기 말에는 유연 휘발유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16년 파리 기후협정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인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도 자랑할 만하지요.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많은 나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과거 역사처럼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위기도 지산학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대학 재정 지원 정책의 큰 변화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대학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라이저 체계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산하의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나 혹은 교육발전특구는 사업신청이 지자체를 경유 혹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발표된 산학연 협력 기본 계획에서는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기도 하지만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 산업 발전이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일까? 여기서 교양 기초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방대학 지원의 주도권을 가진 지자체는 대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나? 또 대학은 그러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있나? 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저 자신이 기획처장 시절 대학 평가제도의 불합리성을 여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중앙중심의 획일화된 대학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대학의 평가 지원은 지역사회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극히 당연한 이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저 체계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저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년에서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5년에는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 분담을 하고 지역대학 지원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변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에 라이저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산학협력과 혹은 미래교육혁신당 등의 조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테크노파크 산하 혹은 지역연구원 등 기구의 산하에 만들어지고 명칭은 지산학협력단 혹은 지산학협력추진본부 라이저센터와 같이 비슷한 명칭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특화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 창업,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 사회 문제 해결, 생애 역량 개발, 개방형 시민학습대학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지역 기반 대학 특성화를 통한 지역대학 혁신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핵심 과제 대부분이 지역 산업 현장과 밀접했고 교양기초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업 체계상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양기초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학, 창의융합인재, 생각훈련, 산학협력 범위를 산업을 넘어서 인문, 사회, 예술 등으로 확대하겠다. 혹은 글로벌 문화 창조를 위한 K컬처 혁신대학을 운영하겠다 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용한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과 기술에 대해서 학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직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교양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양기초교육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기관에서는 교양기초교육 개선, 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그리고 교양교육학회, 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협의회 공조를 강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에이스 사업이 교양교육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지원 및 평가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런 제도 규정 등의 교양기초교육의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산학협력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됩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산업체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 특히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체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공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산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양기초교육도 산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산학협력 시대의 교양기초교육에 관하여 제 나름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산학협력 시대를 지방소멸위기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 사회로 해석했습니다. 이 시대의 인재가 가져야 할 역량과 소양은 새로운 기술적 도전, 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고, 특히 투철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산학협력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역할, 그리고 지산학협력 체계와 교양기초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